오늘 8월 24일이 되면서 아베는 기존의 사토 에이사쿠가 기록했던 2798일의 기록을 깨고 2799일의 역대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은 세웠다 치고 아베의 불명예 퇴진과 구속은 이제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아베는 지금 구속은 절대 안 된다 라는 전제하에 아소다로와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임시 총재와 총리 자리를 두고 엄청난 권력 투쟁이 연일 일본 언론에서 보도되는 긴박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베가 다시 게이오 대학병원을 방문할 것이라는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17일의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소식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베의 모든 동정이 언론에서는 아소다로와의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정도입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일본의 정계는 일전을 앞두고 있는 대형 태풍이 불고 있는 형세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아베가 곧 사퇴할 것은 확실시 되는데 문제는 차기 임시 총재와 총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계의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아베는 아소다로를 확실히 밀고 있고 니카이 간사장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소다로는 임시 총재로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국민 여론과 언론은 아소다로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길어봐야 몇 달 정도의 임기를 가지게 될 총재와 총리 대행은 총선에 유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카이 간사장은 언론과 비교적 우호적이고 신뢰가 갈만한 정치인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임시 총재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아소다로 부총리가 임시 총재와 총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아소다로에 대한 반감이 워낙 강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내년 초에 국회 해산과 총선거를 하려고 하면 아소다로는 절대 안 된다. 현재는 이시바 시게루를 몰래 밀고 있는 세력도 있다. 지금 활발하게 파벌 간 교섭이 치열해지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아베와 아소다로의 협공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도 첫 번째 차기 총리로 지지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민당 의원 및 당원들의 지지도는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아베의 실정을 자민당이 극복하고 장기 집권을 하려면 자신이 총리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이번에 임시 총리로 아소다로가 되든지 스가 요시히데가 되든지 간에 내년 9월 이후에 차기 총재와 총리 자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와 아소다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베와 아소다로는 이시바 시게루가 되는 순간에 바로 구속되고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곧 있을 내각 총사퇴 때 이시바 시게루에게 장관 자리를 맡길 것이다 라는 아베와 아소다로의 꼼수입니다. 이에 대해 이시바는 현재 장관에 대한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 라고 미리 대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너희들 속셈은 잘 알고 있으니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민당 내 각 파벌들도 잔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습니다. 아베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최악의 퇴진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파벌과 정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시바 시게루이든지 아소다로이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유지들과 이권으로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계 은퇴는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들을 각 언론에서 분석하고는 있지만 지금 정계가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들겨야 하는 판입니다. 정말 머리가 아픈 거죠. 마이니치 신문이 분석한 것을 보면 아베도 결국 니카이 간사장과 협의를 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임시 총재와 총리로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소다로가 가지고 있는 좌충우돌, 막말과 망언, 빈정거림과 도발에 대한 우려가 자민당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이니치의 예측대로 아베가 선택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아베 총리의 유고로 인한 정치 공백은 당연히 아소다로 부총리가 임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아베와 아소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수작과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아소다로를 건너뛰고 스가 요시히데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하기 싫어하는 아베가 이런 설명을 길게 하면서 스가 요시히데를 차기 총리로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마이니치 신문이 분석한 것은 차기 총리가 갖춰야 하는 국제 외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를 맡았던 경험이 있는 3명의 정치인이 유력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 3명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고노다로 방위상, 모기 토시미츠 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3명은 인기 없음, 좌충우돌, 능력 의심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3인의 외상 경험 정치인 중에서는 고노다로 방위상이 가장 유력하기는 합니다. 나는 초선 때부터 총리가 목표였다 라고 연일 노골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정치적인 언행을 상당히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대응을 가장 앞장서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미군 사령관과의 회의 등 매일 언론의 기사화가 되도록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언론과 국민들이 보는 인간성에 대한 의심과 불안은 여전하고요. 고노다로는 최근 몇 번의 강력한 리더십 쇼맨십으로 지금 반짝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아소다로파에 속한 정치인이지만 지금은 아소다로에게 말을 가려서 할 것을 조언해주고 있다 라고 인터뷰할 정도로 많이 컸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노다로는 아소다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빈정거림과 도발적인 언행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베와 아소다로의 꼼수가 쉽게 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언론이 많습니다. 그동안 아베의 실정도 문제이지만 최근에 아베와 아소다로가 펼친 꼼수로 인해 언론과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자들이 지난 17일 병실에서 아베의 부인 아키에가 웃고 있었다. 아베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아베는 어릴 적부터 꾀병 연기는 정말 박진감 넘쳤다 라는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토요일 정보도 거짓 정보이다. 국민을 상대로 분위기를 떠보는 수작이 너무 많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수작과 조작이 아베와 아소다로의 작품이라고 했고, 이 사실은 아베의 퇴임 이후 더 강력한 도전과 비난에 처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베가 오로지 자신의 퇴임 이후만 생각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이용하면서까지 지금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아베의 퇴임 이후에는 국민들의 더 큰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베는 아소다로만을 믿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아베가 퇴임한 이후에도 아소다로가 모든 총대를 다 맬 것인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모델 S, 모델 X, 모델 3,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사이버 트럭 등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 모터스의 창립자이자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 역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 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신이 설립한 우주 개발 기업인 스페이스X를 통해 지난달 30일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 차원에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BBC의 보도에 의하면 스페이스X의 발사 로켓 펠컨 9에 탑재돼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우주선 크루 드래건은 약 19시간이 지난달 31일 11시 16분경에 미국 우주인 더그 헐리와 밥 벤켄 2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 도킹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하게끔 만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1971년생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미국인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로 유명한 페이팔을 탄생시키고 이베이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됐던 공장 가동을 주정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아무 통보도 없이 진행하며 잡아가려면 날 체포해라 라는 막무가내식 태도로 보건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결국 테슬라 공장 재가동 승인을 받아낸 괴짜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는 정부의 주도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왔다면 이번 스페이스X의 최초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은 완전 자율 도킹 등 우주탐사 기술 개발의 혁신과 함께 인류의 상업적 우주비행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한국 국내에서도 우주 탐사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나로호에 적용된 1단 로켓 엔진에 러시아산을 사용해 100% 한국의 기술만으로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한국 최초의 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75톤급 엔진의 연소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항우연에 의하면 내년 2월에는 누리호 시험 위성 발사를, 10월에는 소형 과학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2022년 7월에는 달 궤도 탐사선을 발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우주 탐사 연구의 역사가 매우 짧고 이 분야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이 아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우연의 달 탐사선 발사 초기 계획에 대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 많은 우주산업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는데, 그 예로 항우연의 당초 계획이었던 지구에서 바로 달을 향해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은 연료 소모가 매우 심해 탐사선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큰 난관에 부딪힌 한국의 우주산업은 이대로 정체하나 했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포기할 대한민국이 아니죠. 항우연 연구진은 현재 한국이 보유한 최대의 기술 수준 안에서 우리 상황에 최적화된 획기적이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드디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항우연은 지구와 달 이렇게 두 개의 행성과 위성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게 우주로 확장시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기존 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달 탐사선 발사의 극심한 연료 소모를 대폭 줄이는 핵심은 바로 발사 시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탐사선을 태양 쪽으로 발사한 후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잘 이용해 달까지 보내는 방법으로 거리는 기존보다 2배로 시간은 4배 더 걸리지만 자연 중력을 이용하는 만큼 연료를 아낄 수 있어 탐사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발사 궤도에 대한 아이디어는 기존에 회의적이었던 여러 우주산업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역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신뢰를 보이는 등 전 세계가 한국 우주 산업을 다시 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성공한 케이스가 매우 드문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함께 중력이 최적으로 작용하는 날을 잘 찾아야 하죠. 항우연 최기혁 책임연구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눈 대담에 의하면 10년 전만 해도 극한의 훈련을 받은 극소수의 우주인만 우주선을 타고 가볼 수 있는 곳이 우주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 탐사 산업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된 분야로 미국의 경우 2030년대에는 유인 화성 탐사선을 발사해 본격적인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40, 50년대로 가면 화성 기지를 세워 100여 명 정도가 머물고 일반인도 우주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아직은 상업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준궤도라 불리는 100km 정도의 우주의 경계선까지 살짝 다녀오는 체험조차도 그 비용이 대략 2억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도 우주산업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